멕시코에서는 축제나 기념일에 피냐타를 때려서 사탕을 꺼내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피냐타를 두드린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런데 안에서 사탕이 아니라 살아있는 강아지가 튀어나옵니다. 놀란 우리에게 행사를 기획한 주최자가 비난을 퍼붓습니다. 당신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만든 결과를 보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2013년 벌레뇌에 침투해서 신경을 조정하는 버섯류인 동충하초의 포자가 인간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감염되면 좀비 같은 걸로 변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죠. 절반이 넘는 인구가 죽었습니다. 다들 그때 기억나시죠? 라스트 오브 어스는 2013년에 발매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조엘 밀러. 아웃브레이크 초기에 하나뿐인 딸 사라를 잃고 20년 동안 거친 생존자로 살았습니다.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밀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14살의 여자아이 엘리 윌리엄스를 어떤 단체에 호송해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조엘은 엘리를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게임의 오프닝에서 조엘이 엘리와 비슷한 또래의 딸을 잃는 과정을 플레이했으니까요. 파이어플라이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여러가지 일을 겪으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유사부녀 관계로 애틋하게 발전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의 시스템 장르가 액션 어드벤처라면 이야기 장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드라마인데 구조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작품이 라스트 오브 어스 발매 전에도 있었고 발매 후에도 있었죠. 범용적인 이야기 구조는 너무 쉽게 클리셰라는 단어로 치환되는데 사실 클리셰는 바로 그 보편성 덕분에 효과적이었던 요소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에는 클리셰가 가득하지만 이것을 게임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액션 어드벤처 장르는 적을 상대하고 곳곳에 놓인 단서를 찾아 퍼즐을 풀며 진행하는 게임 시스템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조엘을 조종합니다. 조엘 옆에는 AI가 조종하는 엘리가 붙어 있습니다. 엘리는 게임 내내 우리에게 소소한 도움을 줍니다. 가끔은 조엘을 대신해서 직접 플레이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조엘과 엘리의 유대는 다시 조엘을 플레이하는 우리와 엘리의 유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시스템 장르와 이야기 장르가 병치되는 게임 매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주요 소재인 전투와 퍼즐로 이루어진 캐릭터의 여정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드라마 장르의 중심 테마에 대단히 잘 들어맞죠. 또한 이 게임은 AI로 조종하는 엘리가 유저에게 짜증스러운 캐릭터로 각인되지 않도록 유저가 실수하기 전까지는 엘리가 먼저 적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게임 플레이의 현실성보다는 캐릭터를 향한 유저의 감정에 더 중점을 둔 선택이었고 이건 역시 라스트 오브 어스의 주제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성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기성품으로서의 라스트 오브 어스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레퍼런스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어느 분야에서나 흔한 기술입니다. 이 게임의 총괄 디렉터인 닐 드럭만은 의도적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를 파괴하고 뭔가 다른 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게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죠.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주인공은 19살이 된 엘리와 새로운 캐릭터인 에비 앤더슨입니다.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조엘은 게임 전반부에서 에비에게 골프채로 맞아 죽습니다. 에비가 조엘을 죽인 이유는 조엘이 전작에서 엘리를 구하기 위해 살해한 인물 중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엘리와 에비를 번갈아가며 조종하는데 엘리가 복수의 눈이 멀어 에비의 주변 인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동안 에비는 레브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는 시스템 장르, 이야기 장르 모두 전작과 동일하지만 주제가 전혀 다른데 전편의 테마가 유사가족으로 발전하는 조엘과 엘리의 가족이었다면 속편의 테마는 서로의 삶을 부수면서 몰락하는 엘리와 에비의 허망한 복수 그리고 단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죄되는 건 엘리와 에비만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라스트 오브 어스의 주인공인 조엘과 조엘을 플레이하고 다시 엘리를 플레이한 유저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꽂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게임은 매체 너머에 있는 수용자를 저격하는 일종의 메타픽션이기도 합니다. 게임의 시스템과 이야기는 수용자의 선택과 결과로 빚어집니다. 유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게임이 준비해둔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과정은 이야기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 장르의 성취는 이야기 장르의 목적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장르 비판이 목적인 메타 장르에서조차 시스템과 이야기는 서로에게 종속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스토리텔링이 실패합니다. 물론 게임은 유저가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행위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스테니 패러블처럼 공급자와 수용자의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합의는 게임이 명시한 시스템 장르와 이야기 장르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수용자를 향한 기습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은 어느 매체에서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소설이 독자의 독서를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가 관객의 감상을 욕한다면 게임은 언뜻 유저와 매체 간에 자유롭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그렇습니다. 행동 반경이 비교적 자유롭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샌드박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한은 게임 매체의 한계가 아닌 본질에 가깝습니다. 게임은 결국 즐기는 거니까요. 게임 매체의 플레이와 피드백이 현실 세계의 인풋 아웃풋과 같은 양상을 보일 거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게임의 시스템 장르는 유저를 통제하거나 실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틀일 뿐입니다. 수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내러티브에 대한 몰입은 기존 매체보다 강하겠지만 시스템 장르가 제시한 주인공의 행적과 실존하는 유저의 성향은 결코 동일하게 묶이지 않습니다. 이는 게임이 아닌 매체로서 다시 이야기로서 구분되는 엄격한 경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게임은 그냥 게임일 뿐인가? 게임의 내러티브는 공정하게 쓰였을 때 비로소 현실 세계와 대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이란 장르 바깥에서 이야기와 시스템을 지탱하는 구조에 대한 정합성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게임과 영화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지만 이들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구분됩니다. 영화는 주인공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판단을 거침없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주인공의 행동을 결코 그런 식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게임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스토리텔링은 게임의 장르와 반드시 공정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제대로 읽힙니다. 주제에 대한 생각은 게임 제작
제작자가 아니라 유저가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